안녕하십니까. 시청자의 눈으로 세상을 보는 시간이죠. 바로 보는 TV 옴부즈맨 조미령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그 파장이 전국을 강타했는데요. 언론에서는 사건, 사고를 어떻게 보도하고 있는지 시청자 평가원의 모니터 결과를 들어보는 연합뉴스 TV를 말한다를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은 뉴스 현장과 뉴스 다이제스트 생생 네트워크를 살펴본 박주연 시청자 평가원의 의견을 함께하겠습니다. 먼저 취재 현장의 생생한 뉴스를 전달하는 뉴스 현장과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다루는 뉴스 다이제스트에 대한 내용을 만나보시죠. 한 주간 방송되었던 연합뉴스 TV의 모니터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뉴스 현장과 뉴스 다이제스트를 살펴본 내용입니다. 연합뉴스 TV에서는 사안이 발생하는 현장을 직접 연결하여 관련 내용을 보도하는 뉴스를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6월 23일 뉴스 현장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메르스 관련 대국민 사과문 발표 전문을 보도하였습니다. 기자회견 중계에 이어서 스튜디오에 의료 전문가와 기자를 초대하여 삼성전자의 사과문 기자회견과 메르스 사태의 진행 상황에 대한 배경과 평가를 전달하여 시청자들의 이해에 도움을 주었다고 판단됩니다. 6월 25일에는 국회법 개정안에 대하여 거부권 입장을 밝힌 박근혜 대통령의 국무회의 발언 내용을 전문 방송하였습니다. 이후에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와 관련하여 전문가 패널을 스튜디오에 불러 관련 내용의 배경과 평가를 전달하여 적절하였습니다. 특히 스튜디오에 나온 2명의 패널이 관련 법안과 관계자 입장에 대하여 각각 다른 시각의 해석과 평가를 전달하여 시청자들이 관련 사안을 좀 더 다각적으로 인지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고 판단됩니다. 뉴스 현장은 키워드 뉴스 코너를 통해 해당 주제를 설명하고 관련 내용을 해석하여 주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 6월 25일에는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대하여 그 개념을 설명하고 지금까지 어떤 사안들에 대하여 거부권이 행사되었는지를 소개하여 분석적이었다고 판단됩니다. 이 밖에 경제사회 영역의 문제에 관해 연합뉴스 TV가 심층적이고도 실용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지 뉴스 현장과 뉴스 다이제스트의 보도 내용을 중점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예를 들어 6월 25일 뉴스 현장에서는 정부가 추가 경정 예산을 비롯한 15조 원대 재정 투입으로 성장률 3%를 지키겠다는 내용의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보도하였습니다. 각종 부양책으로 성장률을 지키겠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지만 메르스와 경기 침체 등 여러 가지 상황으로 목표 달성이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정부의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과 목표의 현실성에 다각적인 해석과 평가를 보도에서 발견할 수 없어서 아쉬웠습니다. 6월 23일 뉴스 현장에서는 고시원에서 생활고로 숨진 연극 배우를 보도하면서 유명무실한 예술인 복지법에 대하여 지적하였습니다. 예술인 복지법의 심사 과정과 선정 기준이 비현실적이어서 그 실효성이 의심된다는 보도였는데요. 보도에서 문화예술인의 복지 필요성은 언급되었지만 관련 법안이 제대로 실행되지 못하고 있는 원인과 해결책에 대하여 좀 더 심층적인 측면에서 조명이 필요했다고 판단됩니다. 뉴스 다이제스트에서는 주목해야 할 경제 뉴스라는 코너를 별도 제공하고 있는데요. 경제사회 영역에 있는 그날의 주요 이슈를 짚어준다는 차원에서 의미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예를 들어 6월 26일 뉴스 다이제스트의 경제 뉴스 코너에서는 애플워치 출시를 소개하면서 스마트워치 전쟁의 본격화를 보도하였고 제주도에 건립될 창조경제지원센터와 관련된 내용도 소개하였습니다. 또한 6월 25일에는 주목해야 할 경제 뉴스로 우리나라 대기업 오너의 경영 승계 문제와 노조 자녀에 대한 고용 승계 부분을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우리나라 국민 10명 중 4명이 올 상반기에 경제적 형편이 나빠졌다고 응답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이 밖에 국민연금법이나 국민건강보험 시행령 일부 개정안과 관련하여 시간제 근로자의 국민연금 보험료 인하와 만 70세 이상 노인의 치과치료비 인하와 관련된 내용을 전달하였는데요. 관련 내용이 단신으로 전달되어 전체적 내용과 맥락을 파악하기가 쉽지 않아서 아쉬웠습니다. 특히 실생활과 연관이 많은 내용인 만큼 좀 더 심층적으로 보도되었더라면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쉬웠으리라 판단됩니다. 6월 26일에 방송된 뉴스다이제스트에서는 미국의 국무부가 발행한 인권보고서를 기반으로 북한의 인권 상황이 세계 최악임을 보도하였습니다. 미국 정부가 다른 나라의 인권 상황을 직접적으로 지적했다는 내용의 보도였는데요. 특히 우리나라에 대하여도 군대의 가혹행위나 교사의 정치관여 제한 등과 관련된 내용을 문제로 지적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보도에서 북한과 우리나라의 인권 상황과 관련된 지적이 있었다는 내용 외에 관련 문제에 대한 구체적 평가와 보고서의 배경이 나타나지 않아 아쉬웠습니다. 보도에서 관련된 내용의 구체적인 사례와 문제 등을 함께 짚어준다면 시청자들에게 피부에 와닿는 보도가 되리라 판단됩니다. 경제사회 영역 문제의 보도에서 단순히 정보를 전달하는 보도를 넘어 전후 맥락을 설명하고 사안을 분석적, 심층적으로 접근하여 관련 뉴스의 의미를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네, 뉴스 현장과 뉴스 다이제스트를 살펴본 박주연 시청자 평가원의 의견을 함께 하셨는데요. 전국 각 지방의 다양한 소식을 알려주는 생생 네트워크는 또 어떤 평가를 받았는지 함께 만나보시죠. 로컬리즘 자체가 방송의 뉴스밸류로서 가치가 하락하고 있는 추세에서 지역 관련 뉴스를 별도 편성하여 보도하는 것은 의미가 있습니다. 수도권 위주의 뉴스에서 쉽게 접할 수 없는 지역의 주요 쟁점을 전국의 시청자들에게 제공한다는 차원에서 생생 네트워크의 가치는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난주 생생 네트워크를 살펴본 결과 생생 네트워크는 지역 광역시민 지자체를 중심으로 각 지역의 이슈를 많이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지난주에는 메르스와 가뭄으로 고통받은 지역 소식들이 많이 전달되었는데요. 특히 급수 제한 조치까지 있었던 강원 지역에 모처럼 단비로 가뭄 문제가 상당히 해결되었다는 보도와 함께 6월 23일에는 경기도 이천에서 있었던 전국 첫 벼베기 행사를 보도하였습니다. 또한 6월 23일에는 메르스에 의해 마을 전체가 격리되면서 지역 경제가 파탄 지경에 이른 전라북도 순창 지역을 보도하였습니다. 6월 26일에는 메르스로 인한 병원 경영난 여파로 의료인들의 급여 체불 사업장이 늘어났다는 보도도 있었습니다. 또한 메르스를 극복하기 위해 곳곳에서 벌어진 지역의 자원봉사 현장도 보도하였는데요. 6월 23일에는 메르스로 인해 헌혈자가 급감한 부산 지역에서 경찰들의 단체 헌혈이 있었다는 보도가 있었고 6월 26일에는 대한적십자사의 경기도 농가 일손 덮기나 메르스 예방 캠페인 등을 보도하였습니다. 생생 네트워크에서는 지역 신문을 기반으로 지역 뉴스를 전달하는 클릭 전국은 지금이라는 코너가 제공되고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지역의 쟁점을 짚어준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 6월 23일에는 강원일보 기사를 통해 메르스 치료와 검사에 필요한 비용을 중앙정부가 절반을 지방비로 떠넘겨 지방정부들이 관련 소요 예산 파악에 나섰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또한 매일신문 보도를 통해 열매 결실 불량으로 피해를 입은 농가에 재해보험이 해당되지 않아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이 밖에 6월 25일에는 전북일보를 통해 AI로 인해 살처분한 닭과 오리 등의 사체 메모지에 사후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침출수 수위가 높아진다는 관리 지적에 관한 보도가 있었습니다. 또한 6월 26일에는 대전일보를 통해 지역 홍보를 위해 충청북도와 충주시가 투자한 영화가 참패를 하면서 혈세를 낭비했다는 내용을 보도하였습니다. 그리고 광주일보를 통해 전남 무안군의 농촌 마을이 농산물 유통 경로를 다양화하기 위하여 양파 직거래 등을 시작한다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클릭 전국은 지금에서는 지역신문을 통해 다양한 지역 이슈를 생생하게 소개해준다는 차원에서 의미가 있고 관련 배경과 문제점도 비교적 상세하게 짚어주어 시청자들에게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됩니다. 향후에도 생생네트워크에서 지역 현안과 관련된 다양한 이슈를 짚어주고 이를 반영하는 아이템들이 많이 고려되길 바랍니다. 이런 차원에서 생생네트워크에서 자주 보도되는 지역의 사건, 사고 관련 뉴스의 비중은 아쉽다고 판단됩니다. 예를 들어 6월 23일 보도된 대학생들의 동급생 집단 폭행 사건이나 편의점 택배 도난 관련 보도, 그리고 6월 25일에 보도된 인천 어린이집 폭행 교사의 징역 선고 뉴스는 생생네트워크 전후로 방송되는 다른 시간대의 정시 뉴스에도 방송되는 내용들이어서 지역 뉴스로서의 특별한 가치나 의미를 찾기는 어려웠습니다. 생생네트워크가 지역의 사건, 사고 보도를 좀 더 지향하고 좀 더 각 지역의 다양한 정치, 경제, 교육, 문화 등 지역 현안과 관련된 쟁점과 이슈를 취재하여 전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생생네트워크에서는 뉴스의 마지막 코너로 뮤직 에세이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각 지역의 아름다운 영상과 다양한 음악을 함께 방송하여 잘 기획된 코너라고 판단됩니다. 아쉬운 것은 뮤직 에세이에서 제공되는 음악의 공명을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뮤직 에세이인 만큼 제공되는 음악이나 노래의 공명과 가수명을 화면에 함께 제시하여 준다면 더 정보적인 코너가 되리라 판단됩니다. 방송 뉴스에서 로컬리즘 실현은 다양성과 함께 지향해야 할 공익적 가치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가 지역 관련 뉴스와 쟁점을 균형적으로 보도하여 지역 간 소통과 공동체 형성에 기여하는 측면은 앞으로도 중시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생생네트워크가 다양한 지역 관련 아이템 선정과 보도의 심층성에 좀 더 노력해 주길 기대해 봅니다. 지금까지 연합뉴스TV의 지역 전문 뉴스 생생네트워크를 살펴본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연합뉴스TV에서는 뉴스 외에도 다양한 제작 프로그램들을 방송하고 있습니다. 대학생 평가원들의 시청 소감을 들어보는 캠퍼스 TV 리포트. 오늘은 비즈톡톡을 살펴본 이면준, 문정현 학생의 의견을 함께하겠습니다. 이번 주 캠퍼스 TV 리포트에서는 매주 금요일 오전 10시에 방송되는 비즈톡톡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비즈톡톡은 비즈니스와 관련된 모든 소식을 딱딱한 뉴스 보도 형식에서 벗어나 다양한 형태로 접근하여 시청자들에게 정보를 보다 쉽고 재미있게 전달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지난 26일에는 현명한 선택 면역력을 높여라 편이 방송됐는데요. 중동호흡기 증후군, 일명 메르스 여파로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면역력에 집중되고 있는 요즘, 시의성 있게 면역력에 대한 내용을 다루어 흥미를 높였습니다. 이번 방송에서는 건강보조식품, 연어와 버섯, 건강약차와 같이 면역력 증진에 도움을 주는 식품에 대해 두 MC와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프로그램 초반부에서는 홍삼, 비타민C와 같이 면역력 강화에 도움을 주는 각종 건강보조식품들에 주목했습니다. 실제로 면역력 강화를 위해 마트에서 건강보조식품을 구매하는 시민을 직접 인터뷰하여 시민들이 면역력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피부에 와닿았는데요. 특히 건강보조식품의 판매 증가율을 구체적인 표와 함께 수치화해 시각화해 주어 이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어진 장면에서는 연어를 즐기는 다양한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비타민이 풍부한 연어를 소개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나아가 연어를 전문으로 하는 식당에서 두 MC를 포함해 많은 사람들이 연어를 즐기는 모습을 보여주어 현실감이 있었습니다. 또한 연어와 함께 대한영양사협회가 선정한 면역력 강화 10대 식품을 구체적인 사진과 함께 설명해 주어 면역력 강화 식품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10대 식품을 소개한 후에는 병원에서 전문가의 인터뷰를 보여주었는데요. 상세한 인터뷰를 통해 면역력 강화 식품에 들어있는 면역력을 높이는 성분에 대한 이야기를 자세히 해주어 이해하기 쉬웠으며 신뢰감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더불어 면역력을 높이는 성분들이 면역력뿐만 아니라 항암 효과까지 있다는 새로운 사실도 전달해 주어 우리가 평소에 몰랐던 정보를 제공해 주었다는 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쉬운 부분도 있었습니다. 연어로 만든 다양한 메뉴들을 소개하는 장면에서 레시피가 전혀 공개되지 않아 궁금증을 자아냈는데요. 다양한 메뉴가 소개된 만큼 대표적인 메뉴에 간단한 레시피 1개 정도만 소개해 주었으면 더 좋았을 것 같다는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또한 연어회와 양파 드레싱을 함께 먹으면 더 맛이 좋다고 했는데 양파 드레싱 레시피만이라도 간단히 언급되었다면 시청자들의 흥미와 몰입도를 한층 높일 수 있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반면 전문가의 추천에 따라 식당에서 버섯의 실제 모습을 보여주며 다양한 버섯을 소개해준 것은 현장감이 있어 좋았습니다. 특히 황금팽이 버섯, 백만송이 버섯, 망가닥 버섯 등 생소하고 특이한 버섯의 이름을 버섯의 모습과 함께 카메라에 담아내어 흥미로웠는데요. 뿐만 아니라 이렇게 다양한 버섯들의 면역력을 높이는 성분에 대한 전문가의 인터뷰가 중간에 삽입되어 버섯의 효능에 대한 신뢰도가 더욱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버섯을 다양하게 먹을 수 있는 식당을 찾은 장면에서 버섯이 등장하기 전에 새싹쌈을 먼저 소개해주는 부분은 내용의 흐름상 맞지 않는다는 느낌이 들어 다소 어색했는데요. 버섯이 먼저 나온 뒤에 새싹쌈을 소개했더라면 더욱 자연스러웠을 것 같습니다. 또한 두 MC가 버섯을 먹는 모습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맛과 식감 등 버섯에 대한 두 MC의 의견과 느낌이 포함되었다면 시청자들의 이해를 도울 수 있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끝으로 면역력을 강하게 하는 데 도움을 주는 차까지 소개해 주어 다양한 정보를 제공해 주었는데요. 집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재료로 만들 수 있다는 설명에 직접 차를 만들어 마셔보고 싶다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하지만 약차의 재료만이 아니라 만드는 방법도 간단하게 자료 화면을 통해 보여주었다면 더 좋았을 것 같다는 아쉬움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메르스뿐만 아니라 각종 바이러스 질환에 노출되기 쉬운 무더운 여름을 맞아 면역력에 대한 관심을 한층 높이고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접할 수 있어서 유익했습니다. 특히 마무리하는 부분에서는 읽기 전에 챙겨야 하는 것이 건강이라는 멘트가 인상적이었는데요. 평소 면역력이 안정되어 있다면 질병에 걸리더라도 치료 기간이 짧아지고 예후가 더 좋다는 전문가의 설명이 곁들여져 면역력의 중요성에 대해 다시 한번 되새길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이어질 비즈톡톡에서는 또 어떤 정보를 생생하고 유쾌하게 전달할지 정말 기대가 되는데요. 많은 시청자들이 새로운 사회 이슈와 트렌드를 쉽고 재미있게 배울 수 있는 유익한 프로그램이 되길 기대해 봅니다. 이상으로 캠퍼스 TV 리포트였습니다. 네, 박근혜 대통령이 25일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국회와의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이에 야당은 강하게 반발하면서 즉각 보이콧을 선언하고 나섰고 여당은 대통령의 뜻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표현했습니다. 한편 박 대통령이 사실상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의 사퇴를 촉구해서 당청 갈등이 표면화되면서 그 후폭풍이 거센데요. 즉각적인 사과에도 불구하고 거듭되는 사퇴 압박에 유 대표의 거취 문제가 전국 최대 이슈로 떠오른 가운데 6월 임시국회까지 한동안 올스톱되는 등 정치권이 잔뜩 움츠러들기도 했습니다. 언론에서도 이 거부권 사태와 관련해서 속보를 쏟아내면서 박 대통령과 여야의 움직임을 주시했는데요. 그런데 일부 언론은 이 같은 상황이 발생하게 된 배경과 그 이후에 정계에 미칠 영향 등을 분석하기보다는 당청의 갈등을 부추기는 추측성 기사들을 자극적인 표현으로 보도해서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TV와 비평 시간에는 박근혜 대통령의 국회법 거부권 행사 논란과 언론 보도를 주제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도움 말씀 주시기 위해서 지방행정연수원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전문가 김진숙 교수님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이 국회법 개정안 전국과 관련해서 우리 언론들이 어떻게 보도하고 있는지 좀 짚어주시죠. 네, 이 국회법 개정안은 이제 견해에 따라서 충분히 갑론을박이 벌어질 수 있는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언론은 국회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과 또 일련의 과정,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배경 등에 대해서 아주 자세히 다뤘는데요. 주로 이제 정치적 관점에서 바라본 기사들이 대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번 국회법 개정안과 관련해서 아마 국민들이 가장 많이 들으셨던 단어가 바로 이제 친박, 비박이라는 계파 갈등이었을 텐데요. 그렇다 보니 이제 어떤 그 관련 인물들에 대한 어떤 그 입장과 행보에 더욱더 관심을 두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네. 우선 뭐 볼모, 배신 이런 단어를 써가면서
초강경 발언을 서슴지 않았던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는 이런 강경 발언이 나온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도 대통령 역시 꼬인 당청 관계를 푸는데 노력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이런 점을 조목조목 지적했습니다. 특히 그동안 대통령을 비호했던 이제 보수 언론들 역시 네. 이번에는 대통령이 국회만을 비판할 수 있나 당청 간의 소통 부족이다 이런 비판적인 기사들을 쏟아내기도 했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논란의 중심에 있었던 인물이 바로 유승민 원내대표일 텐데요. 유 원내대표가 처했던 곤란함이 존재했었다는 점을 이제 설명하면서 뭘 잘못했길래 대통령에게 용서를 비나 네. 그리고 당청이 내전을 벌일 만큼 한가한 때인가? 이미 엎질러진 물, 후유증이라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결 방안을 찾아라 이렇게 꼬집으면서 후폭풍에 대한 조언을 덧붙였습니다. 이 밖에도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의 입장을 진퇴양난으로 표현을 했고요. 또 대국민 호소문을 통해서 대통령과 여당을 비판한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에 대해서는 야당이 어떤 해법을 가지고 있느냐에도 관심을 보이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어쨌든 이제 언론을 통해서 바라본 이번 국회법 개정안은 여야 한 채 양보 없는 설전 속에 무수한 논란을 남긴 권력 싸움으로 비춰졌다라고 정리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앞서서도 잠시 짚어주셨지만 상당히 선정적인 좀 단어를 사용해서 시청자들의 불안감을 키운 측면도 없지 않나 싶은데 이 같은 보도 태도에 문제가 없을까요? 네, 이제 박근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와 관련해서는 그 후폭풍이 사실 미리 예견됐던 일입니다. 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강도가 셌다는 것이 이제 이슈가 됐는데요. 그래서 그런가요? 박근혜 대통령의 격앙된 발언 내용과 유 대표의 거취 문제 등에 너무 초점이 맞춰진 부분이 좀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이제 민생 문제를 해결하라고 뽑아놓은 이 대통령과 국회의원이 이제 왜 저러는지 알 수가 없고요. 또 그렇다면 무엇이 문제인지 또 어떤 방향이 합리적인지 아마 이런 것들이 궁금하셨을 겁니다. 네. 이번 사안도 입법부인 국회와 또 행정부의 수장인 대통령의 그 미묘한 역학관계가 걸린 문제이다 보니까요. 국민들이 좀 더 이제 구체적이면서도 좀 정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풀어준 기사가 없었던 점이 좀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이를테면 국회법 개정안이 문제냐, 지나친 시행령이 문제냐 이런 것들도 좀 따져볼 필요가 있겠죠. 그리고 또 어떤 부분이 위헌이고 합헌인지에 대한 여부, 또 왜 이런 법이 필요하게 됐는지, 대통령은 또 왜 거부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었는지 이런 좀 개념 정리가 있었으면 좋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박 대통령의 발언 내막과 어떤 표현, 어조에만 관심을 기울일 것이 아니라 어떤 그 분위기를 몰아가는 그런 태도들도 좀 지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안의 논리적인 허점이나 또 당청 관계가 악화됐을 때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 좀 깊이 있게 짚어줬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표현도 표현이지만 이 내용의 과장성도 짚어보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은데 뭐 이를테면 뭐 당청 관계가 상당히 심각한 상태였다라는 식의 보도도 있었고요. 이런 부분들은 뭐 어떻게 보세요? 그 요즘 언론의 보도 행태를 보면 네. 상반된 의견들을 이제 대립시키면서 추측성 보도를 많이 양산해내는 것이 이제 심화되고 있다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이번 사태만 보더라도 이제 박 대통령이 직접 원고를 작성했다고 할 정도로 평소에 그동안 참고 담아놓던 말씀을 가감없이 다 털어놓지 않았습니까? 여기에 이제 갖가지 추측을 더해서 새누리당 지도부와 또 청와대 간에 심각한 갈등이 있는 것처럼 이제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일부 언론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이 아예 탈당을 작심하고 새누리당 지도부를 질책했다라고 이제 보도를 했는데요. 네. 사실 좀 앞서간 점이 없지 않아 있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뭔가 궁금한 것을 이제 의혹으로 만들고 또 당연히 있어야 할 어떤 의견 차이를 갈등으로 몰고 가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그렇게 해야 이제 흥미로운 기사가 되는 건가요? 어떻게 보면 이제 소위 팔리는 기사 이런 것들을 좀 의식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 보니 정치인들 역시 이제 언론의 취향에 좀 맞춰서 이슈를 만들어내는 그런 언론 플레이를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부분도 좀 볼 수 있었습니다. 방송 보도를 접하다 보면 이제 가끔 좀 불편한 것이 네. 진행자와 패널들이 나와서 이제 시청자들 좀 어떤 가르치는 그런 네. 태도라던가 아니면 또 선동적으로 그 자극적인 표현을 쓰는 그런 모습들을 접할 때가 있는데요. 저는 이런 모습은 좀 시청자에 대한 예의가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정확하고 날카로운 비판 보도와 또 방송의 품격 있는 보도는 사실 상반되는 개념이 아니라 함께 가야 될 점이라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끝으로 관련 보도를 할 때 우리 언론들이 앞으로 어떤 점을 주의했으면 좋겠는지 짚어주시죠. 이게 세월호와 이제 메르스 사태 그리고 성완종 게이트 등까지 최근에 이제 정부의 신인도가 굉장히 떨어진 상황인데요. 박 대통령이 이런 사안을 이제 정면 돌파로 승부수를 띄웠다는 분석입니다. 실제로 거부권 행사 이후에 추락하던 대통령의 지지율이 반등했다는 보도도 아마 접하셨을 겁니다. 결국 모든 트러블은 이제 소통에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예견된 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로 이제 소모전이 좀 극대화됐다는 것이 우리 정치의 현실을 보는 것 같아서 좀 아쉽고 씁쓸한 대목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 정치가 소모적인 논쟁을 이제 좀 뒤로 하고 전문가들에게 이제 법적 해석을 좀 맡기고 시급한 현안 사업과 실질적인 민생 법안들을 처리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다행인 것은 이제 여야 모두 이제 국민들의 좀 눈치를 좀 보면서 국회 정상화를 위해서 의견을 모으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겠죠. 언론이 국민들의 눈과 귀가 되어서 감시 기능을 담당해야겠습니다. 국회법 개정안이 더 이상 정치적인 파워게임이 아니라 국민을 생각하는 지혜로운 해법이 될 수 있도록 이 부분을 좀 신중하면서도 냉정하게 다뤄줬으면 합니다. 네, 교수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박근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이후 사실상 마비 상태에 들어갔던 국회가 일주일 만에 정상화됐는데요. 메르스 사태와 가뭄 등으로 위기를 겪고 있는 국내 정세를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정치권의 안정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언론도 당청의 갈등이나 유승민 원내대표의 거취 문제에 집중하기보다는 지금의 난관을 극복하고 민생을 돌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데 앞장서야겠습니다. 저희 제작진은 언제나 시청자 여러분의 다양하고 소중한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방송을 보고 느낀 소감을 전화나 홈페이지, 시청자 게시판, 그리고 SNS를 통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보는 TV 옴부즈맨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